어제부터 계속된 폭우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낙뢰로 경의중앙선 열차가 멈췄습니다. 나무가 차량을 덮치거나 급류에 40대 남성이 휩쓸려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차기 주한미군 사령관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육군 대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 대장을 3명이나 배출한 군인 가문 출신입니다. 이 가문과 내정 배경을 집중 분석합니다. 라돈 침대 파장이 커지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긴급 현안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원활히 위원장님도 아직 안 나오신 거 보면 아직도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받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전자담배가 폭발했습니다. 처음으로 3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8년간 전자담배 폭발 사고가 200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국내 시중에서 판매하는 전자담배는 안전한지 집중 분석합니다. 2014년부터 규제가 풀려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졌지만 수익을 보는 트럭은 극히 드뭅니다. 유동 인구가 적은 제한된 장소에만 영업 허가가 나기 때문입니다. 기존 상인과 마찰을 우려해서입니다. 80%는 다 망한다. 현장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일대에선 어제부터 오늘까지 때 아닌 5월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에서는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던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성혜란 기자. 네, 서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성혜란 기자, 뒤로 보이는 청계천은 출입이 통제된 것 같네요. 네, 이곳 청계천도 어제부터 이어진 게릴라성 호우의 영향으로 수위가 올라가면서 이 보시는 것처럼 보행자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퇴근 시간대가 되면서 빗줄기도 점점 굵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설치됐던 연등도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호우의 영향으로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전국에서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용인시에서는 경안천 급류에 휩쓸려간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틀째 수색 작업을 벌이던 경찰 관계자가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어제는 서울 정릉천에서도 남성이 갑작스러운 호우로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차량 파손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경기 남양주시 주택가에선 이 10m 길이의 나무가 쓰러지며 주차돼 있던 차량 넉 대를 덮쳤습니다. 오늘 새벽 경의중앙선 팔당역 인근에는 낙뢰가 떨어지며 일부 구간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3시간 동안 열차 운행이 지연돼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강서구의 테니스장 2기 무너지는 등 어제부터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전국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천둥과 번개까지 동반한 폭우는 한여름 장마를 연상하게 합니다. 봄 기운이 만연해야 할 5월에 이렇게 때 아닌 게릴라성 호우가 쏟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월에 만난 억센 빗줄기에 시민들은 우비는 물론 심지어 장화까지 준비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신발장에서 장화를 오랜만에 꺼내 신었어요. 출근길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세차게 내리던 비는 1시간쯤 지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뚝 그쳤습니다. 하루 종일 오다 그치다를 반복한 게릴라성 호우였습니다. 오늘 너무 오락가락 내려서 지금 봄이 아니라 여름 같아요. 막 장마가. 원인은 지구온난화입니다. 5월 평균 기온이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한반도의 여름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기온이 올라가는데 5월이 가장 민감하게 기온이 많이 올라갑니다. 앞으로도 그런 추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덮고 있는 고기압으로 이번 달 이상고온 현상이 계속됐고 고기압이 잠시 동쪽으로 물러난 사이 강하게 유입된 비구름이 한여름 같은 장마성 폭우를 만들어낸 겁니다. 기압골이 빠져나가는 낮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강원 영동과 경상도는 19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같은 게릴라성 호우는 이번 여름 더욱 빈번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한반도 안보 상황 소식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금 어떻게든 북한 비핵화를 이뤄내자 이런 절박함은 누구나 다 같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국회에서는 생각이 전혀 다른 두 진영이 충돌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출석시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태영호 전 공사의 북한 비판 발언에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의 생각은 엇갈렸습니다. 태영호 씨 부분들도 참 지금 이 시국에 와서 이런 걸 해야 되나. 미국에서 요즘 한마디씩 내뱉는 말을 보면 마치 무슨 점령군이 하는 얘기처럼. 태영호 공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북한 식당 여종업원 탈북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기획 탈북이었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지금이라도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분들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겠다. 이거는 검토 자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조 장관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습니다. 지금 현재 탈북 여정원들은 자유의사로 와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된 분들이다라는 것이 현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북미 간 힘겨루기 속에 국회에선 여야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 북한이 어제 벼랑 끝 전술로 나온 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조언자들이 잇따라 구설에 올랐습니다. 북한이 어제 문제 삼았던 미국의 전폭기 B-52 그리고 전투기 F-22 때문입니다.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연합 공군훈련 넥스썬더를 투집잡아 갑자기 고위급 회담 불참을 통보한 북한. 미군의 B-52 전략 핵폭격기와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한 100여 대의 각종 전투기들이 동원되어 그러자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북한을 자극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송영무 국방장관이 브룩스 연합사령관을 만나 B-52 전략폭격기는 오지 않도록 얘기했다며 국회 한 포럼에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북한 압박에 B-52가 오지 않은 것처럼 된 겁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애초에 B-52 참가 계획은 없었다고 반박했고 우리 국방부도 펄쩍 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맥스썬더 훈련에는 B-52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또 다른 멘토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한술 더 뜹니다. 짐작을 해보면 회담 제안한 뒤에 F-22 스텔스 전폭기 8대가 아마 북한 상공을 돌고 나오지 않았나. 하지만 군은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일축합니다. 훈련에 참가 중인 F-22 랩터 8대는 한국군 통제 아래 있고 훈련구역을 벗어난 적 없다는 겁니다.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한 두 멘토의 설익은 훈수가 한미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탈북한 외교관 태영호 전 공사는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책까지 썼죠. 그러자 북한은 그를 인간 쓰레기라면서 비난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 책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완전한 핵폐기가 아니라 비핵화 정의로 포장된 결국은 핵보유국. 태영호 전 북한 공사는 비핵화 같은 기적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자 북한도 발끈했습니다. 천하의 인간 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워. 태 전 공사는 북미 합의는 완전한 핵폐기가 아닌 동결 내지 군축 정도의 그럴싸한 충분한 비핵화로 어물쩍 이뤄질 거라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일방적인 핵포기는 없다며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흘 전 출간한 태 전 공사의 책이 덩달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판은 대부분 매진돼 서점에선 이렇게 사전 예약분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늦게나 추가 물량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추가로 저희가 주문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 또한 오늘 내로 다 매진이 될 것 같습니다. 출판사는 벌써 3번째 인쇄에 들어간 상태로 조만간 10,000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사회 분위기상 또 한 번 외면을 받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다른 측면들로 또 이 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아요. 태 전 공사는 지난 2월 집필을 마쳤지만 평화 분위기에 행여 찬물을 끼얹을까
정상회담 이후로 출간을 미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준입니다. 네, 북한이 목리를 부리자 백악관도 생각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방식에는 정해진 틀이 없다. 그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판을 깨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박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정상회담 무산 위협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This is something that we fully expected. The president is very used and ready for tough negotiations, and if they want to meet, we'll be ready. 선 비핵화 후 보상을 뜻하는 리비아 모델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트럼프 모델을 언급했습니다. This is the President Trump model. He's going to run this the way he sees fit. We're 100% confident, as we've said many times before. 트럼프 모델은 빅뱅식 일괄 타결 비핵화를 포장만 바꾼 외교적 수사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리비아,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비핵화 선례를 참고해 새 대안을 모색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발언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신중한 표정입니다. We haven't seen anything. We haven't heard anything. We will see what happens. Whatever it is. 협상 테이블에서 멀어질수록 협상력은 커진다. 북한의 정상회담 취소 위협에 미국 언론들이 내놓은 분석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질수록 양측의 벼랑 끝 신경전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박용입니다. 네,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 겸 한미 연합사령관 이제 교체될 때가 됐습니다. 후임으로 지금 보신 것처럼 로버트 에이브럼스 육군 대장의 내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인물이고 한반도 안보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제부 김정한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별 13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은하수의 별이 아니라요. 어느 집안의 별이죠.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지금 유력시되고 있는 에이브럼스 전력 사령관, 부친, 그리고 삼형제 모두 합쳐서 별 13개의 집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강골 군인 집안의 아들이, 셋째 아들이 결국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주 상징적인 사례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다 생각이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핵심 보직인 주한미군 사령관, 아무나 올 수 없는 그런 직책이고요.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이력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1960년생이고요.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미 육참 총장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지금 현재 전력사령부 사령관으로 재직 중인데요. 이 전력사령부라는 곳이 미 육군 전투부대와 예비군 사령부를 관리하는 육군 최대의 조직입니다. 에이브럼스는 이 대북관이 어떤 대북관을 취하는지 아직까지는 좀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네. 한국과 인연도 좀 관심인데 주로 중동 지역에서 전투를 지휘했기 때문에 한국과는 별다른 인연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부친이 이제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었다는 점 네. 뒷이야기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그런 인연이 있는 겁니까? 이 에이브럼스의 부친은요, 클레이튼 전 육군 참모 총장인데요. 그의 부친 한국전쟁 후반기에 미 제1군단과 9군단에서 참모장교로 근무했고 이때 백선엽 장군과도 친분을 쌓았다고 합니다. 후에 백 장군이요, 베트남에 들렀을 때 그때 마침 주 베트남 미군 사령관으로 근무했던 클레이턴이 이 백 장군을 관저로 초대했다고 하는데요. 네. 당시 그 같이 갔던 주월 한국 대사에게 마땅히 대사를 주빈으로 모셔야 하지만 이 네. 백 장군님은 한때 나의 상관이셨으니까 양해해달라 하면서 주빈으로 모셨고요. 백 장군에게 예의를 갖췄다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에이브럼스, 아버지도 에이브럼스인데 미국 육군이 쓰는 탱크 에이브럼스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 지금 보여지는 이 전차, M1 에이브럼스 전차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네, 잠깐 스튜디오에 들어온 탱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속 72km, 3km 떨어진
표적도 정확하게 맞힐 수 있는 네.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한 전차입니다. 네. 에이브럼스의 부치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 육군 기갑부대 야전 지휘관으로 근무를 했고 활약을 네. 했고 그래서 M1 전차 개발에도 많은 영향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공을 기리기 위해서 M1 에이브럼스 전차라고 호칭을 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과 주한미국 대사, 결국 미국 정부를 대신해서 현장에 나와 있는 최고 인사들인데 공교롭게도 둘 다 대장 출신, 별 4 출신이란 말이죠. 어떤 함의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죠. 제가 그래서 군 전문가들에게 좀 여쭤봤습니다. 상당수가요. 해군과 육군 대장 출신이 주한 미 대사와 미군 사령관으로 근무한 적은 없었다. 이것은 일종의 대북 압박 시그널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사람 모두 군사 전문가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상황이 악화돼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고려할 경우에 그 어느 때보다 수월하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라인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들뿐만 아니라 또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허버트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죠.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모두 군 출신들입니다. 이 군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는 점은 대북 압박 메시지 차원을 넘어서 미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강력한 군사 안보 인사들과 함께 이 머리를 모으고 있다, 북한과 협상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군인들이 질비하게 포진한 가운데 협상하겠다, 유리한 장을 만들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김정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돈 검출팀대와 관련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현안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조위가 사회적 참사로 봐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가운데 피해자들은 원자력 안전위원회 등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대진침대의 방사선 피폭량과 관련해 닷새 만에 말을 바꾼 원자력 안전위원회. 오늘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첫 회의에 나온 원안위 관계자는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 전체에 대한 제가 사실은 이제 그 뭐 샘플도 없었고 또 계속 그 문제됐던 게 이제 그 서커버여가지고 급하게 저희가 이제 서커버에 대해서 발표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회의를 지켜보던 대진침대 사용자들은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피폭이 되어서 미래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런 거로 인해서 너무 불안합니다. 공기청정기 살아가면서 집에서 공기질 관리해주고 근데 라돈이 침대 진짜 어이가 없고요. 두 차례 발표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강정민 원안위원장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습니다. 그 원안이 그 위원장님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받고 있거든요. 위원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직접 나서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특조위는 라돈 검출 사태를 사회적 참사로 봐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것은 모자나이트라는 원료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7년 다른 업체의 건강침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위험을 알고도 11년간 방치한 셈입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대진 침대에 사용된 모자나이트 등 자연 방사능을 방출하는 광물질이 처음으로 문제된 건 2007년입니다. 시중에 판매된 건강 침대에서 방사능 유출이 확인된 겁니다. 당시 과학기술부 산하였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매일 6시간 이상 해당 제품을 사용하면 연간 방사능 피폭 설량이 일반인 허용 기준치인 1mS보다 최대 9% 이상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일상생활 제품의 방사능 검출량을 규제하는 생활방사선법은 2012년 만들어졌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립된 지 1년 뒤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이미 관련 규제 업무를 넘겨준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때는 과학기술부 원안위가 없었습니다. 당시. 그런 모든 부분에 관련된 업무를 띄어서 그쪽으로 간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특허받은 음이온 제품은 18만 개지만 원안위가 라돈 방출량을 직접 검사하는 제품은 거의 없습니다. 2007년도에도 발생하였고 2014년도에도 1000세대의 라돈 아파트에 문제가 발생되었음에도 이번에 나왔다는 것은 정부가 생명권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전자담배 이용자 많아졌죠. 미국에서 숨진 30대 남성의 사망 원인이 전자담배 폭발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 연방재난국은 전자담배가 폭발하면 불 뿜는 로켓과도 같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의 주머니 속에서 갑자기 불꽃이 터져 나옵니다. 놀라 불꽃을 털어내자 전자담배가 떨어집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전자담배 폭발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5일 숨진 38살 델리아 씨의 부검 결과 전자담배가 폭발했고 파편 2조각이 두개골을 뚫고 들어가 숨진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부검 보고서는 폭발한 전자담배 파편이 발사체가 됐다고 표현했습니다. 델리아 씨는 불이 난 집 침대에서 온몸 80%의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Anybody who's lost a son doesn't want somebody else to lose a child to something like this. 숨진 델리아 씨가 사용했던 건 스모크 이 마운틴이라는 회사의 전자담배. 미국 식품의약국은 전자담배 배터리 문제가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8년 동안 195건의 전자담배 폭발이 보고됐고 그중 38명은 3도 화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은 전자담배 폭발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폭발할 경우 불꽃을 내뿜는 로켓과도 같다며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네, 전자담배 폭발 사고 관련 소식 사회부 우정열 차장과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전자담배 이용자분들 많이 불안하실 것 같아요. 요즘 주변에 보면 전자담배 피우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바다 건너 소식이지만 남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았는데요. 먼저 전자담배 이용자들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무섭죠. 일단 무섭고 이용을 좀 덜 하고 싶고 아무래도. 안 터진 것보다는 그냥 보통 담배 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불안하니까. 네, 당장 이번에 미국에서 이 폭발한 전자담배가 혹시 내가 쓰는 기종은 아닐까? 그게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네, 전자담배는 어떤 니코틴을 쓰느냐에 따라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액체 니코틴을 쓰는 액상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모양의 연초를 쓰는 권련형이 있고요. 또다시 이 연기의 양과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모드형, 그리고 그런 기능은 없지만 연필처럼 길쭉한 스틱형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국내에서 주로 많이 피우시는 건 이 권련형과 스틱형이 결합된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사망사고가 난 건 액상 모드형 전자담배입니다. 이 필리핀 회사 제품인데요. 담배 연기가 많이 나는 걸 좋아하는 애연가들이 찾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사고가 난 전자담배가 왜 폭발했는지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아직 이번 사고는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요. 저희가 미 연방재난관리청, 즉 FEMA가 지난 7년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전자담배 폭발 화재 사고를 분석한 보고서를 찾아봤거든요. 네. 보시면 전자담배를 주머니에 넣고 있을 때나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그리고 충전하고 있을 때 주로 폭발이나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FEMA는 이 전자담배에 들어있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위험 요소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충전 용량을 넘어서 과충전 상태가 되거나 회로 합선으로 배터리가 과열되면 폭발이나 화재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담배에는 배터리 과열을 막는 안전장치가 필수적인데요. 일부 저가 제품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전문가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네. 폭발을 막기 위해서 그 보호회로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이 보호회로를 이 코스트를 낮추려고 빼는 경우가 많아요. 폭발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다면 지금 국내에서 시판 중인 전자담배들 안전합니까? 국내에서 많이 피우시는 아이코스나 릴, 글로 같은 전자담배는 작동 방식이나 배터리가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들 제품 판매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안전 인증도 받았고 배터리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작동하게 설계를 해서 안심해도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 중인 일부 저가 담배 제품은 수입이나 유통 경로가 불투명하고 국내 전기 안전 인증을 통과했는지 확실치 않은 제품들도 있어요. 이런 제품들은 가급적 쓰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혹시 모를 폭발 사고를 막으려면은 전자담배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국내에서 만약에 시판되고 있는 제품이라면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데 전기 안전 기준을 통과했는지 보여주는 KC 마크. 이 구입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미 구입하셨다 그렇다면 네. 저렴하다는 이유로 규격이나 용량이 다른 배터리를 사용한다거나 휴대전화 충전기처럼 이 전압이 안 맞는 다른 전자기기 충전기를 쓰는 것은 금물입니다. 또 고온에서 폭발 위험이 커지는 배터리의 특성상 전자담배를 뜨거운 장소에 두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비정품 배터리는 쓰지 않고 전압이 다른 충전기 쓰지 않고 고온에 보관하지 않는 게 전자담배 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우정열 차장이었습니다. 네, 제주도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지요. 어린이집 보육 여교사 살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9년 만에 체포됐습니다. 결정적인 단서가 있었습니다. 용의자가 9년 전에 남겼던 실오락이 몇 가닥이었습니다. 허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2월 보육교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당시 택시기사 박모 씨. 재수사로 여교사의 사망 시점이 수정되면서 다시 유력한 용의자가 됐습니다. 결정적 단서는 숨진 보육교사에게서 찾아낸 몇 점의 옷 실오라기였습니다. 2-3cm짜리 실오라기를 미세 증거 증폭 기술로 분석했더니 당시 박 씨가 입었던 셔츠 섬유와 같은 종류였던 겁니다. 숨진 교사와 박 씨가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인 셈입니다. 미세 증거 증폭 기술은 섬유, 페인트, 유전자 등을 확대해 형태나 재질, 동일 여부를 확인하는 과학 수사 기법입니다. 경찰은 또 사건 당시 CCTV를 통해 숨진 교사가 탑승한 택시가 박 씨의 택시와 색상, 차종이 같았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CCTV 경우에는 기존의 CCTV에 대한 추가 정밀 작업을 통해서 보정 작업을 벌였고 새로운 그런 CCTV도 확보하였습니다. 경찰에 붙잡히기 일주일 전 박 씨는 휴대전화로 보육교사 사건을 집중 검색한 사실도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박 씨는 살해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배우 이서원 씨가 동료 여성 연예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소속사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고 밝혔지만 비난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씨가 그동안 한 달 넘게 수사를 받아온 사실을 숨기고 방송 활동을 계속해왔기 때문입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배우 이서원 씨의 성추행 혐의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8일입니다. 당시 이 씨는 서울의 한 술집에서 여성 연예인 A 씨의 신체를 만지려고 했고 A 씨가 이를 거부하며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씨를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이 씨의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서원 씨 본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씨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씨가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동안 방송 활동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KBS 음악방송 MC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고 방영을 앞둔 TVN 드라마 촬영도 계속해왔습니다. 이 씨는 어제 성추행 혐의가 알려진 뒤에야 두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중학교에서 교사가 주차를 하다 등굣길 학생들을 덮쳤습니다. 학생 4명이 다쳤는데요. 지나가던 학생과 교사들이 힘을 합쳐 피해 학생들을 구조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정문으로 들어온 승용차 한 대가 잠시 멈추더니 주차장으로 돌진합니다. 속도를 늦추지 않고 쏜살같이 내달립니다. 깜짝 놀란 학생과 교사들이 사고 현장으로 급하게 뛰어갑니다. 주차하던 49살 여교사가 등굣길 학생을 그대로 덮친 겁니다. 교사가 몰았던 승용차는 이곳 학교 주차장에서 이렇게 담장을 넘어 인도와 도로까지 15m 정도를 질주했습니다. 이 사고로 학생 4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남학생 1명은 승용차 바닥에 깔렸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의식을 되찾았지만 중상입니다. 차를
차를 들기 전에는 애가 안 보였어요, 아예. 근데 차를 딱 들으니까 애기가 보여서 저희 신랑이 무릎 꿇고서 애를 빼냈거든요. 사고를 낸 여교사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교사는 주차하던 중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 밟고 있었는데 갑자기 굉음이 나면서 차가 이렇게 제어가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찰은 운전자 미숙인지 급발진 때문인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20대 여성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건물 공용 화장실에서 살해된 강남역 살인 사건. 오늘로 딱 2년째 되는 날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현장 주변엔 비가 오는 날씨에도 피해자를 추모하는 집회가 진행 중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조영민 기자, 집회가 조금 전 시작됐군요. 네, 말씀하신 강남역 살인사건 오늘이 딱 2주기 되는 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추모하는 집회는 조금 전인 저녁 7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주변을 좀 더 보시면은 이렇게 하얀색 우비나 검정색 옷을 입고 참여한 이 참석자들의 모습 보이실 텐데요. 바로 오늘 2주기를 추모하는, 피해자를 추모한다는 의미에서 이 집회 전 사전에 복장을 통일한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가 이어졌죠. 하지만 이런 굳은 날씨 속에도 오늘 이 집회가 열린 신논현역 앞에는 이 역 앞을 가득 메울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참여해 이 추모 집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 최대 번화가인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이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이 미투 바람과 함께 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 논의가 굉장히 증폭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살아가기에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조금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오늘 집회의 기조는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집회가 진행되면은 잠시 후에는 이 신논현역을 출발해서 서울 강남역까지 이 집회 참가자들이 성폭력 반대, 성차별 반대를 외치며 행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 행진 과정 속에는 실제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이 공용 화장실이 있던 건물도 지나칠 예정인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편 오늘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 강남역을 찾아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집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신논현역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터치 오늘은 낙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낙뢰, 이 벼락이라고도 부르죠. 구름 밑에 있던 전기가 이 땅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낙뢰의 전압은 약 1억 볼트인데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약 50만 배입니다. 게릴라성 폭우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 천둥과 번개가 쳤던 지난밤, 밤잠 못 이룬 시민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SNS에 날씨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천둥과 번개 때문에 한잠도 못 잤다는 인증 영상과 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시민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한 번 깼고 아침에 출근길이 걱정이 됐습니다. 갑자기 번쩍번쩍거리길래 나가보니까 엄청 많이 번쩍번쩍거리더라고요. 지난 10년간 낙뢰 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사람은 60명이 넘는데요. 2007년에는 북한산 등산로에서 낙뢰가 떨어져 4명이 숨졌습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낙뢰 피해를 보면 호흡곤란과 중추신경마비, 심장마비 등으로 숨질 수 있습니다. 낙뢰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비가 내리고 벼락이 친다고 이 나무 밑에 서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높은 나무가 낙뢰를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평지에서 떨어진 나무 옆에서 적어도 5에서 10m 정도 거리를 두고 서 있는 게 좋습니다. 우산이나 골프채 같이 끝이 뾰족한 물건은 피뢰침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낙뢰가 떨어질 때는 직접 들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버스 정류장 같은 공간에 있다면 이 금속 소재인 벽면을 따라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벽에서 떨어져 웅크린 자세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운전 중이라면 시동을 끄고 차 안에 있는 게 낫습니다. 자동차를 향해 50만 볼트를 쏘는 지난해 실험 영상입니다. 순식간에 번쩍이며 굉음을 내지만 전류가 차량 외부 금속면을 따라 땅으로 흘러가는데요. 운전 중이라면 차 안이 안전합니다. 한국전기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낙뢰는 한 해 평균
12만 건이 넘습니다. 특히 낙뢰는 장마철에 집중되는 만큼 피해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네, 그동안 민주당이 앞서가던 서울시장 선거에 야권 단일화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가 안철수와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처음으로 말한 겁니다. 반면 박원순 민주당 후보는 느긋했습니다. 이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격적인 질문에도 박원순 시장은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후보는 그러면 아예 경쟁 상대로 지금 여기지 않고 계시는 건가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쟁 후보라기보다는 제 자신이라는 것이죠. 지방선거가 끝나면 평양을 방문해 남북 교류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선두를 이어가자 후발주자들은 다급해졌습니다. 그동안 야권 단일화에 선을 그었던 김문수 한국당 후보가 처음으로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우리와 같이 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의지가 있으시다면 저는 능히 같이 할 수 있고.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도 단일화는 없다고 잘라 말하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는 박원순 시장이 다시 당선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야권 단일화 변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아직은 서로 양보할 생각은 없어 실제 단일화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6.13 지방선거는 이달 31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 중독성 강한 멜로디의 노래가 역할을 톡톡히 하죠. 선거 로고송의 세계를 김철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래만 들어도 후보의 이름이 떠오르면 성공한 로고송입니다. 녹음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건 후보 이름이 잘 들리느냐입니다. 우가 누구로 들렸대? 마지막 다시 한 번만 가볼게요. 귀에 착착 감기는 가사도 필수입니다. 수요일은 수도 없이 0번 찍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0번 찍고. 발음, 전달력, 그리고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분위기를 좋게 1번 홍길동 이렇게 해주는 거죠. 흥겨운 멜로디, 쉬운 가사, 전 연령대를 아우를 수 있는 트로트는 선거 로고송 1순위입니다. 찍어 박현민 찍어 지역경제 살리는 0번 박현민 뽑아 거의 쉬지 않고 매일매일 제가 한 20곡, 30곡 정도는 매일매일 지금 녹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분의 성함과 또 기호가 들어가다 보면 오빠 한번 믿어봐, 오빠 믿어 많이 찾아주시고. 유권자들의 발길을 잡고 표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각 정당은 앞다퉈 파급력 높은 선거 로고송 선점에 나섭니다. 민주당에선 아모르 파티, 한국당은 셀럽이 되고 싶어가 최고가 곡으로 각 370만 원입니다. 로고송 제작비는 평균 70만 원 선, 총액은 작곡 작사가에게 허락받기 위해 지불하는 저작 인격료에 따라 정해집니다. 유명 작곡가 출신도 뛰어들 정도로 로고송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들리고 듣기 싫다 이런 반응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제대로 음악답게 만들어보자. 대박 로고송이 당선 가능성을 높인다는 기대감 속에 후보들의 노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는 벌써 10번 낙선했다가 또다시 도전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가 다양한 이력을 지닌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의 도전장을 내민 무소속 백철 예비후보. 백철입니다. 올바르게 일하겠습니다. 선거 유세라곤 큼지막한 어깨띠와 깔때기 모양 확성기로 이름 알리기가 전부입니다. 그렇다고 초보는 아닙니다. 구청장 또 나가는 거예요. 이거 11번째죠, 11번. 1985년 12대 때부터 국회의원 선거 8번, 구청장 선거는 이번까지 3번째. 후보 등록비로만 10여억 원을 들인 중견 도전자입니다. 역사가 기록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또 다른 곳에선 서울구청장 출마자 가운데 최연소 후보의 미니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강남구청장에 도전하는 올해 28살 이주영 예비후보입니다.
본업은 시각 디자인이지만 이 친구들이랑 같이 디자인 작업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다양성을 꿈꿉니다. 다양성이 보장될수록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 75살로 최고령인 박홍엽 용산구청장 후보 역시 아직도 가슴은 뜨겁다고 자부합니다. 시니어도 열정과 도전력만 있으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라고. 도전 기간이 길건 짧건 나이가 많건 적건 분명한 건 정치가 곧 도전이고 도전이 곧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정치란 인생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서민들 밥 먹여주는 게 정치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화물차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파는 푸드트럭. 교제 개혁과 청년 창업의 상징으로 꼽혔는데요. 등장 4년 만에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면서 속속 멈춰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박지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푸드트럭의 불법성을 해소시켜서 서민 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소자본 청년 창업의 대표 아이템으로 꼽혔던 푸드트럭. 하지만 중고차 시장에는 내놓은 푸드트럭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시민들로 북적이는 한강변. 이곳에는 매주 금요일과 주말 푸드트럭들이 영업하는 야시장이 열립니다. 기자가 야시장 운영요원이 돼 행사에 참여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개장까지 2시간 남짓 남은 시간이지만 이 푸드트럭 사장님들은 벌써부터 손님 맞이에 분주합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나? 저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났어요. 짐 싣는 데만 한 3시간 정도 걸렸고요. 그다음에 뭐 오는데 뭐 1시간 정도 걸렸고. 드디어 시작된 야시장. 곱창부터 스테이크, 랍스터 등 개성을 뽐낸 다양한 메뉴에 손님들의 호평이 쏟아집니다. 잘 접하지 못하는 음식이어서 여기 와서 먹으니까 되게 좋고 맛있는 것 같아요. It's pizza and it's some Thai food and now these, I guess, Korean style French fries and I think next up might be something a little healthier but very tasty. 손님이 길게 줄을 선 한 푸드트럭. 이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업주는 2001년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입니다. 당초 사회복지사를 꿈꿨지만 생계에 대한 부담 탓에 2달 전부터 푸드트럭을 시작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할 만큼 바쁘지만 몰려드는 손님에 힘이 납니다. 초기 자본이 좀 적게 든 게 뭘까라고 하다가 이제 푸드트럭을 시작하게 됐어요. 보통은 5천만 원 미만이면은 손님들이 몰리다 보니 운영요원의 손도 바빠집니다. 네, 영업 시작한 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쓰레기가 이만큼 쌓였습니다. 이곳을 찾는 고객은 하루 평균 5,000명. 하지만 이 같은 지자체 행사나 대학 축제를 빼면 수익이 나는 곳은 극히 드뭅니다. 일주일에 사흘 문을 여는 한강공원의 경우 5대1이 넘는 경쟁을 6달마다 뚫어야 합니다. 여기서 탈락하면 불법 영업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평일에는 저 고기 손질이랑요. 이제 보통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 손질 많이 하고 여기 나오는 게 그렇게 수익이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알바도 해요. 기존 상권과의 마찰을 피하려다 보니 장소도 제한적이고 유동인구가 적은 곳에 영업 허가가 나기 일수. 버티지 못한 업주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 영업 신고된 푸드트럭 626대 가운데 폐업한 트럭은 192대. 3분의 1 정도가 폐업 중인 셈입니다. 푸드트럭 하면 80%는 다 망한다 이런 말 많이 듣고 대부분 좋게 적은 게 아니고 막 안 좋게 끝나니까. 규제 개혁과 청년 창업의 상징으로 꼽혔던 푸드트럭이 자영업자의 무덤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소가 너무 없어가지고 영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일선 지자체에서 푸드트럭 영업 허가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면은.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영화계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밤샘 작업이 많은 업무 특성상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제작사가 많지 않은데요. 영화계의 양극화가 우려됩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영화 감독의 꿈을 품고 3년 동안 영화 촬영 스태프로 일한 20대 남성 A씨. A씨가 근무했던 제작 현장에서 근로계약서는 무의미했습니다.
이 계약서 왜 썼는가 할 정도로 그냥 30일 내내 그냥 출근이고, 촬영이 없는 날에는 그 다음날 촬영할 거를 준비를 하러 출근을 하고. 촬영 일정은 현장에서 수시로 바뀌었고 밤샘 작업도 일상이었습니다. 휴일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혹사당했습니다. 이동하면서 자고, 그다음에 뭐 찜질방 가서 씻고 감독 마음대로 그냥 진행해버리고. 특히 뭐 영화 막바지 때는 솔직히 좀 딱 말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화계도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소규모 제작사는 촬영, 음향, 소품 등을 담당할 스태프를 충원하기 힘듭니다. 대규모 제작사만 살아남고 저예산 영화나 독립영화는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억 미만의 저예산 영화들은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영화를 찍기 때문에 그 노동시간은 훨씬 더 강화될 겁니다. 영화업계에 임박한 주 52시간 근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영화판의 양극화만 가속화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정부가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하는 기업에게 신입사원 1명당 최대 3년간 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기존 직원들의 임금 감소분 보전을 위해 월 40만 원을 3년간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전 지원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드루킹 일당이 인터넷 뉴스에 댓글을 조작했지만 그 시기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였다는 진술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합의했던 특별검사의 활동 시기와 범위를 놓고 여야 정치권은 오늘도 싸웠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드루킹 김모 씨의 재판에서 핵심 측근의 진술이 공개됐습니다. 핵심 공범인 서유기 박모 씨가 지난해 대선 전부터 댓글 추천수를 조작했다고 검찰에 밝힌 겁니다. 드루킹 일당은 댓글 조작을 위해 킹크랩 프로그램도 구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드루킹과 함께 긴급 체포된 둘리 우모 씨가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킹크랩은 조작 대상인 기사와 댓글이 입력되면 드루킹 일당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제작됐습니다. 이어 휴대전화가 자동으로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반복하며 댓글 공감과 비공감을 조작하게 됩니다. 드루킹 일당은 조작 작업을 작전으로, 휴대전화는 잠수함,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탄두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드루킹 특검의 규모와 시기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발품을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안 좁혀지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여야는 내일 다시 만나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이런 드루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선거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친문 핵심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김 후보는 사람 잘못 봤다,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용진 기자입니다. 밀려드는 사람들로 사무실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미리 마련된 의자 500개는 일찌감치 동이 났습니다. 100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예비 후보는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한 데 이어 큰절까지 올립니다. 여당 거물급 정치인들도 대거 찾았습니다. 육선의 문희상 국회의장 후보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두관 의원 등 친문 의원들만 20명 넘게 왔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한 가족이에요. 당의 일, 그런 일 떠나서 집안일처럼 생각하고 왔어요. 어제 2번이나 청와대 저보다 오라고 했는데 안 간다고 했습니다. 왜? 김경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전을,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영상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요즘 TV만 틀면 나오는 남자라며 자신은 떳떳하고 꼭 승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물러서지도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겠습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사람 잘못 봤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대대적인 축하 속에 선거 사무소를 연 김경수 후보와 달리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는 지난 3일 인터넷을 통해 사무소 개소 소식을 알렸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유곤 후보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따로 갖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정용진입니다. 북한 탁구 김송희의 현란한 커트에 일본 선수가 쩔쩔맸던 장면 아직 기억하실 텐데요. 공을 깎아서 되받아치는 마구 같은 커트의 위력. 유재영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오른쪽으로 깎고 왼쪽으로 깎고 떨어질 뻔한 공도 강한 회전으로 살려내 상대를 질리게 합니다. 북한 김송희가 선보였던 수비 탁구. 이렇게 깎아치는 구질은 커트입니다. 커트는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오는 공의 밑부분을 깎아 상대에게 백스핀으로 보내는 기술입니다. 회전은 1분에 최대 9,000번이나 됩니다. 수비 탁구 세계 최강자였던 깍신 주세혁 코치. 그의 현란한 커트에 상대가 채를 집어던진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밑부분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공이 반대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게 이제 어려워요. 못해요. 연습할 때는 막 100번씩 이렇게 일부러 시키거든요, 선생님들이요. 탁구에 자신이 있는 기자가 도전에 나섰습니다. 잘 치시는 것 같은데. 좀 쳐보신 것 같아요. 하지만 커트 앞에서는 허당. 신나게 바닥만 때립니다. 공의 무게는 2.5g. 회전이 강하게 걸리면 돌덩이가 됩니다. 1kg 되는 것 같습니다. 걷어올리는데. 백핸드 커트는 회전이 더 걸려 두렵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이 가운데로 온다든지 아니면 이쪽 사이드로 빠졌을 때는요, 각도 자체가 이렇게 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치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는데. 커트를 넘기려면 정교한 동작이 필요합니다. 각도를 이렇게 여시고 밑에서 위로 올려주셔야 돼요. 밑에서 위로. 쭉 이렇게 타고 올라가게끔. 예. 공격 탁구 못지않게 위력적인 수비 탁구. 커트의 비밀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채널A 뉴스 유재영입니다. 4년 전 월드컵에서 손흥민은 이렇게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 손흥민이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반드시 웃겠다고 자신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홍우란 기자입니다. 눈물을 쏟았던 브라질 월드컵의 기억은 든든한 미천이 됐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자신의 몫을 다할 수 있는 승리 공식이 분명해졌습니다. 우선 11명 전체가 활동량에서 상대를 압도하는데 기여하겠다는 다짐부터 했습니다. 그 선수들보다 2발 더 뛰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축구는 11명이 하는 건데 저희가 12명 같이 뛰어버리면 자신에게 집중되는 수비를 역이용하겠다는 계산도 섰습니다. 저한테 좀 많이 모이거나 그런다면 다른 선수들한테 기회가 열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잘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성용 등가의 연계 플레이를 강조하며 마무리의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각오입니다. 성룡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 3선에서부터 뭐 상당히 저한테 좋은 패스를 많이 넣어주려고 하고 왼쪽 윙 쪽으로 침투를 해주면서 본인이 뚫고 나가서 크로스 플레이를 한다든가 슈팅 플레이를 이어가면 멋진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 유니폼 팀을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였던 손흥민. 첫판 스웨덴전이 더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잠자리에 들면 이제 스웨덴하고 경기하는 걸 이렇게 꿈을 꾸곤 하는데 첫 경기인 만큼 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채널A 뉴스 홍우람입니다. 1970년대 서양의 전유물이었던 클래식계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동양에서 온 현의 마녀로 불린 정경화 씨인데요. 올해로 고2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바이올린은 오늘도 연주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만났습니다. 바이올린 하나로 좌중을 압도하는 거장의 연주에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19살이던 1967년 미국 최고 권위의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세계 클래식계를 놀라게 한 정경화 씨. 60년 넘는 세월 바이올린이 곧 인생이었던 그가 새 앨범을 내놨습니다. 근데 요번에 어떻게 이제 33장이라니까 내가 33장을 했어. 아주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절대 권력 앞에서도 악기가 우선이었던 당찬 소녀는 이제 칠순의 할머니가 됐습니다. 근처도 못 오게 하는데 박 대통령이 그걸 한번 만져보려고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라서 그래도 안 그러면 안 되니까 싹 발린 악기로 뒤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2005년 최정상에서 찾아온 손가락 부상. 시련을 이겨낸 거장은 지난해 데뷔 무대였던 카네기홀에 50년 만에 다시 올랐습니다. 현악기를 갖다가 5년을 그 나이에 중단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다시 회복을 해서 연주를 한다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름 뒤 있을 독주회 준비에 한창인 그에게 연주는 일상입니다. 하고 싶은 연주가 너무 많다는 그는 연주자로서 인생 2막을 예고했습니다. 타임레스. 하나님이 주시면은 끝까지 언제 은퇴가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도 사람들이랑 같이 나눌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요트 글램핑을 아십니까? 요트를 타고 바다에 나가 낚시도 하고 선착장에 세워둔 채 숙박도 하는 캠핑입니다. 해양 레저 산업이 주목받으면서 청년들도 요트 선착장에서 창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권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 수영만에 어둠이 몰려오자 요트 위에선 폭죽이 터집니다. 프로포즈를 하는 연인도 있습니다. 사실 요트 타는 것만으로도 좀 설렜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런 이벤트까지 받으니까 더 좀 특별하고 평생 생각날 것 같아요. 배달 음식과 와인을 나눠 마시며 밤바다를 만끽하는 사람들은 요트도 타고 선착장에서 숙박도 하는 글램핑족들입니다. 캠핑카 이런 데서 잔다고 생각했었는데 요트를 빌릴 수 있다는 거는 여기서 처음 알아가지고. 요트 위에 마련된 바비큐 그릴입니다. 이용객들은 요트 위에서 이렇게 고기와 소시지를 구우며 시원한 바다를 즐깁니다. 마리나 산업법 개정으로 소형 요트로도 대여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요트 글램핑 업체는 100개를 넘어섰습니다.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비용으로 바다 위에서 하룻밤을 즐길 수 있어 주말마다 예약 일정은 꽉 찼습니다. 1억 원이 넘는 중고 요트 구입 가격이 부담이지만 1인 사업가로 변신한 청년들은 워라밸을 찾는 사회 분위기로 고객들이 몰려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반 직장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갈 수 있고 월 평균으로 따지면 12,000만 원 정도? 실습생으로 마지막 학기를 보내는 예비 사업가도 있습니다. 고급 스포츠인 요트를 직접 제 손으로 운영을 하고 1인 기업으로 성장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고요. 바다와 요트를 사랑하는 청년들이 요트 글램핑 사업으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때 아닌 물폭탄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부 지역은 이틀째 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전 시간대보다는 서울의 빗줄기가 조금 잦아든 상태입니다. 날씨 때문인지 이곳 명동거리도 평소보다는 조금 한산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밤사이에는 중부 지역에 또 한 차례 집중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은 시간당 20에서 30mm가량의 비가 한 차례 쏟아질 텐데요. 앞으로 중부와 경북 북부 많은 곳은 100mm 이상, 충청 남부와 호남, 제주 산지에는 최고 60, 영남과 제주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오겠고요. 내일 오전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모두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쳐도 내일은 하늘이 내내 흐리겠고요. 계속 선선하겠습니다. 내일도 내륙과 해상에는 강풍이 우려됩니다. 동해상에는 풍랑특보도 발효됐고요. 물결은 최고 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부터는 다시 맑고 따뜻한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대기 중에 수증기가 높은 탓에 내일도 해상과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우려됩니다. 전조등과 안개등 꼭 켜고 서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 내리는 명동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